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아마 이제 추석 시작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조금 희망찬 그래도 주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심각한 얘기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새로운 산업 또 성장의 기회로서 우리가 참조해 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의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규제 샌드박스 편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가겠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의 전쟁, 그 경과 속에 아마도 핵심적인 그 카드가 될 규제자의 특구, 도대체 무엇인지 저랑 간략하게나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지난 7월에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규제는 산업화 시대에는 규제 완화가 선택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또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이게 생존의 문제다. 규제가 혁파되어야만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규제의 그 방향성, 규제에 대한 원칙 자체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었다면 아예 방향이 바뀌었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이렇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규제 이렇게 많은데, 규제 때문에 이런 거 못하는데 무슨 규제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상당한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잘 펼치고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도에서 탈 수 있을까요? 차도에서 탈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탈 수 있을까요? 차도에서 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인가요? 규제 때문이죠. 물론 그 규제 필요하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인도를 막 다니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도에 배치할 수 있는 건데, 또 차도에서도 이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약하니까.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는 또 이들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산업,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등장하니까,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과 제품이 등장하니까 기존 규제 가지고는 이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규제 혁파가 필요하겠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 적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만큼 매출이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실제 레코드가 쌓여야 됩니다. 이만큼 매출이 일어났고 실제 얼마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이만큼 이용하고 있다. 그 레코드가 쌓여야 수출할 때 적극적으로 프로포스하고 그 수출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레코드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죠. 정말 대표적인 예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HDI라는 그 엑스레이, 그러니까 원격 진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 기술입니다. 집안에서도 골절이나 폐렴이나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과 미국과 동남아시아에는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죠.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뭔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경익남 규제 샌드박스 편, 아마 2019년 초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입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규제 샌드박스란 이거다라는 것을 간략히 한 가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요, 3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속 확인 의무예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이거 규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를 문의를 해요. 담당 부처에게 문의를 하면 30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30일 내 답변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가 신속 처리 법안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규제가 모호해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시로 허가를 내줘요.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것을 임시 허가를 내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예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신기술,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보시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청 베이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신청하면. 근데 신청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열어놓은 그런 규제 혁신의 실험장,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규제자유특구라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꽤 됐죠. 한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1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들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수소 충전 인프라,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됐는데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해서. 또 그 밖에 여러 데이터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것은 원격 진료죠. 손목 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죠. 의료기기, 웨어러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입니다. 이게 이미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전력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카드 정보를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에 활용한다든가. 기존 카드 정보는 이 규제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됐는데 신용 정보를 측정하는 빅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얽매였던 것들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입니다. 자, 이 보도자료는 사실 이 보도자료 굉장히 많아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검토될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그 보도자료가 요거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결과적으로 지정한 지역은 7개 지역입니다. 원래 10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 허용해도 그 지자체의 어떤 신산업으로의 진출 여력 자체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하면 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7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이 담당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물어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7개 지역이 됐느냐, 이것도 이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준비가 덜 된 기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주면 성과도 없이 그냥 허용해주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세종시는 자율주행,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각 지역별로 특정 산업, 특정 제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모래놀이 하듯이 해봐라, 혁신의 실험장이 되어봐라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요, 기업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 구역입니다. 심지어 이 규제자유특구는요, 규제 샌드박스와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하는 거였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그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해당 산업 내에서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규제 완화를 위한 3법을 적용해 주는 것 뿐인데, 여기서는 그 밖의 정책 지원도 같이 부과됩니다.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설비 지원,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강원도는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는 원격 진료를 상상하시면 될 텐데, 이게 가장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도심일까요? 아니죠. 도서산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심에는 의료기관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강원도 두메산골 보십시오. 굉장히 만성질환자, 뭐 폐렴이라든가 뭐 이런 만성질환자가 산골에서 어떤 의료기관이 드문드문 있죠. 그 지역까지 방문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로부터 예외 대상이 됐었죠.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의 실험장이 된 곳이 그래서 강원도로 됐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이 신산업의 진출을 위해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규제와의 전쟁은 이제 끝나갔는데 이제 신산업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기존 산업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니 사진 현상소 죽죠. 그럼 사진 현상소가 들고 일어나면 됩니까? 디지털 카메라 보급하지 말라고? 비슷한 모습은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죠. 차량 공유 서비스, 택시 서비스,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기존 산업, 택시 산업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죠.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신산업이 필요해서 규제와의 전쟁은 시작됐지만, 신산업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기존 의료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의료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물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보급이 되면 동네 병원 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내 경쟁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글로벌 경쟁을 생각한다면 이런 경쟁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이 완전히 보급이 돼서 우버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택시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가지고는 우버한테 경쟁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기존 의료기관과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도 다 같이 죽는 거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만큼 와 있는데 말이죠. 글로벌 경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첫 발부터 좀 삐걱거린다라는 표현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대그는 스마트 웰리스의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몸 관리를 하는 PT 서비스라든가 뭐 그 웰빙을 위해서 이제 자기 피부 관리라든가 그리고 깁스를 3D 프린터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규제에서는 의료 제조 공정에 대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규제였는데 그냥 공동으로 이용하는 3D 프린트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이렇게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마트 웰리스를 추구합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나 초소형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규제라는 거죠. 근데 그 규제도 필요한 거 맞죠?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근데 이 신산업이 등장하기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충분히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다. 충북 지역은 스마트 안전제어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스 밸브나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시큐리티랑 비슷한 컨셉의 이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북은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 자동차로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있는 과정에서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도 이제 곧 폐차할 시기가 도래되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리사이클하는, 리유스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시작됐는데 차세대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산업을 또 유망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가지고 리튬이라든가 이런 여러 희귀금속을 추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 부산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실은 물류, 관광, 금융, 공공안전, 저도 여러 오마이스쿨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무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자율주행의 중심이 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소위 이렇게 자율주행 버스라든가 자율주행 차를 실험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ITS라고 하죠.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갖춘 그 ITS 환경 하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하에서 자율주행이 굴러가고, 자율주행이 시범이 되면서 그 트랙 레코드를 기반해서 실제 생산과 보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영역에서 리딩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이 허용된다든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이미 지정이 됐고 많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그 지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환경 변화, 규제라는 정책,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여러 기업들의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